역사를 돌아본다면 정복하려고 하는 마음만큼 강한 욕구도 없었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인류에서 크나큰 사건 사고들에는 전쟁이라는 행위가 따라왔죠. 하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절대 일어날 리 없을 거라고 했던 전쟁이 지금도 국가 간의 크고 작은 대립으로 인해 그 믿음도 깨져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핵은 어떨까요? 핵 한 방이면 한 나라가 아닌 지구 전체가 멸망할 거라는 이유로 안보와 위협의 용도로만 보유할 뿐 직접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하죠. 하지만 실제로 핵을 사용했었던 역사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무려 80년 전의 말이죠.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진짜 이유와 핵무기의 파괴적인 규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1945년은 절대 잊지 못할 해일 것입니다. 그 해 8월 15일이 바로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광복절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전범국인 일본의 항복이 있었습니다.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전 세계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을 중심으로 한 축과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미국과 소련,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 사이에서 벌어진 세계 규모의 전쟁이었죠. 미국은 일본의 진주만 공격으로 참전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결국 연합군은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1945년 7월 26일로 가보겠습니다. 1945년 7월 26일 연합군은 일본 제국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이 최후 통첩은 일본이 항복하지 않는다면 신속하고 철저한 파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명시하였죠. 하지만 일본 정부는 그 최후 통첩을 무시했습니다. 항복하지 않는다면 완전한 파멸이 될 것이라는 경고를 날렸음에도 일본은 이를 묵살하게 됩니다. 아마 일본 제국 몰락에 대한 현실 부정과 국채 보존 및 천황제 유지가 불투명한 무조건적인 항복은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죠. 그러나 그해 여름 연합군은 이미 맨해튼 프로젝트를 통해 두 종류의 원자폭탄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게 됩니다. 연합군은 미국은 물론 나치를 피해서 미국으로 피난해 있던 유럽 과학자들과 동맹국인 영국과 캐나다를 대표하는 여러 과학자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핵물리학자 로버트 오펜하이머가 맨해튼 프로젝트의 연구 책임자였죠. 이때 세계 최초로 실전을 위해 제작된 핵무기인 리틀보이가 탄생하게 됩니다. 당시 리틀보이는 농축 우라늄 235를 이용해 만들어진 원자폭탄으로 우라늄이 무려 64kg이나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무게가 4,400kg으로 이는 안정적인 핵분열을 성공하기 위한 구조물 때문이었죠. 원자폭탄의 목표로 선택된 도시는 히로시마, 고쿠라, 니가타, 나가사키로 총 4곳이었습니다. 이 도시들의 공통점은 중요한 군사시설을 갖춘 대규모 도시라는 것이었습니다. 도쿄의 경우 천황의 소재지여서 제외되었으며 원래 목표로 고려되었던 교토는 문화적 중요성으로 인해 목록에서 제외되었죠. 특히 히로시마는 일본군의 주요 보급 및 물류기지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일본군 제2사령부의 통신센터이자 병참기지였기 때문에 일본군의 상당히 중요한 근거지였습니다. 그러니 미국이 히로시마를 선택한 것도 이상한 것은 아니었죠. 하지만 그 전에 이미 미군의 폭격으로 일본이 다른 67개 도시들은 황폐화된 것에 비해 히로시마는 오히려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본인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만도 했던 것이 히로시마는 일본에서 8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 막바지까지도 폭격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45년 8월 6일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원자폭탄 리틀보이를 히로시마에 투하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원자폭탄 리틀보이는 B-29 폭격기를 통해서 운반되었습니다. 직접 리틀보이를 투하했던 건 B-29 폭격기 중에서도 에놀라게이라는 이름의 폭격기였는데 이는 조종사였던 폴 티베치 주니어의 어머니의 이름이었죠. B-29 폭격기는 총 7대가 동원되었으며 타격대보다 1시간 먼저 날아가 목표 도시의 날씨를 확인하고 보고하는 기상관측기 세대와 일본 본토 중간에 있는 이모지마 섬에서 대기하다 만약의 경우 임무를 교대하는 역할을 맡은 예비기한대 그리고 작전의 핵심이었던 타격대 세대로 나누어 작전을 수행하였습니다. 1945년 8월 6일 오전 7시 기상관측 임무를 맡은 B-29 폭격기가 히로시마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이때 히로시마 시민들도 고도에 유유히 떠다니는 B-29 폭격기를 목격하였죠. 일본군은 즉시 공습 경보를 울렸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방공호로 대피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당시 폭격기들의 공습은 대부분 수백 대가 들이닥쳤지만 일본 시민들의 생각엔 한두 대가 출현한다는 것 자체가 정찰임무라 생각하며 별다른 피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였죠. 그러나 그 후로 1시간 뒤 히로시마 상공에 또다시 세 대의 B-29 폭격기가 나타났으며 이때 에놀라 게이 폭격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에놀라 게이 폭격기는 최종 투하 직전 목표를 확인하고 토마스 페러비 소령은 히로시마 중심부 아이오이 다리를 조준하며 리틀보이 투하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히로시마 상공 570m에서 인류 최초 실전 투입 원자폭탄이 폭발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폭발 순간 도시 상공에서 폭발할 때까지 44.4초가 걸렸습니다. 폭발로 인해 만들어진 불덩어리의 온도는 태양 중심액의 온도와 맞먹는 100만 도 이상의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 강력한 열은 폭탄 내부의 핵분열 반응에 의해 생성된 것이었죠. 화염구는 급속히 확장되었으며 단 1초 만에 직경 280m에 도달했습니다. 화염구에서 방출된 열선은 하이퍼센터 근처의 지상 온도를 약 4000도로 상승시켰으며 이는 많은 물질들의 용융점을 훨씬 초과한 것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열은 즉각적인 파괴와 화재를 일으키며 도시 전체를 광범위하게 파괴시켰죠. 완전한 파괴 반경은 약 1.6km였으며 화재는 11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히로시마에서는 9만 명에서 16만 6천 명 정도 사망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집계 또한 원자폭탄이 떨어진 당일에 이루어졌던 것이며 그 이후 보도자료에서는 원자폭탄의 60%는 섬광화산과 30% 건물 잔해물로 그리고 10%는 기타 원인으로 사망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죠. 이 보고가 있은 후 다음 달에는 더 많은 사람이 사망하였으며 이 또한 원자폭탄 투하로 인한 후폭풍과 피폭에 따른 여러 가지 질병과 합병증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미국에서조차 이 사건을 최단기에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평가하고 있기도 하죠. 일본군은 당황했습니다. 일본 총참모부는 즉각적으로 물리학자인 요시오 니시나와 다른 과학자들을 히로시마에 보내 상황을 파악하기로 합니다. 그 당시 일본 총참모부에서는 심각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고 폭발은 단지 소문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사 명령을 받은 젊은 장교는 공항으로 가서 남서쪽으로 비행했습니다. 약 3시간 동안 비행한 후 히로시마에서 약 160km 떨어진 곳에서 그는 폭탄이 만든 화염으로 거대한 연기구름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괴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 도시를 선회한 후 히로시마 남쪽에 착륙하였죠. 하지만 일본 총참모부에서는 히로시마가 새로운 유형의 폭탄으로 파괴되었다는 것을 16시간 후에야 트루먼 대통령의 발표를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도시가 원자폭탄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각에서는 이때까지도 전쟁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해군 총참모장 도요다는 미국이 추가로 준비할 수 있는 폭탄이 한두 개 이상일 수 없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은 공격을 견디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일본군은 더 많은 파괴가 있을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이 전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죠. 이 결정은 미국의 매직코드 해독기에 의해 도청되게 됩니다. 결국 미국은 일본의 전쟁 능력이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원자폭탄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선언했죠. 일본이 항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확히 3일 뒤 1945년 8월 9일 일본의 또 다른 도시를 공격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 원자폭탄 투하 작전의 목표는 고쿠라와 나가사키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고쿠라 상공에는 안개와 연기로 인해 육안으로 목표 확인에 실패할 수밖에 없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은 고쿠라를 가리기 위해 야하타 제철소가 고의적으로 타르를 태워 검은 연기를 발생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고쿠라 상공의 70%가 가려졌고 조준 지점이 보이지 않게 된 것이었습니다. 50분 동안 3번의 폭탄 투하를 시도하였지만 이 이상 상공에 머무르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한 척 스위니 소령은 제2차 목표 지역이었던 나가사키로 방향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가사키에도 기상보고와 달리 구름이 많이 끼어 있었죠. 거기에다가 이미 연료 또한 부족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던 척 스위니 소령은 폭탄 담당 애시워스와 상의한 뒤 레이더 조준 폭격을 준비하였습니다. 박스카 폭격기가 나가사키에 접근하자 구름 사이로 목표 지점이 보이며 운 좋게도 폭격수의 육안으로도 목표 지점을 조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고쿠라 행운이라는 용어까지 생겨났으며 이는 날씨와 연기로 인해 고쿠라가 원자폭탄 피해를 면한 것을 의미했죠. 명령대로 약 5kg의 플루토늄을 포함한 폭탄이 나가사키 위로 투하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때 떨어졌던 원자폭탄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핵폭탄 펜맨입니다. 펜맨은 첫 플루토늄 핵으로 인류 역사상 두 번째이자 현재까지 마지막으로 전쟁에 쓰인 원자폭탄으로 기록되었죠. 길이는 리틀보이가 더 길었지만 굵기는 펜맨이 더 두꺼웠으며 무게는 대략 4,670kg이었죠. 마찬가지로 펜맨은 B-29 폭격기를 통해 운반되어 나가사키에 투하되게 됩니다. 즉각적인 사망자는 4만 명에서 7만 5천 명으로 추정되었으며 수만 명이 그 후 몇 달과 몇 년 동안 부상과 방사선의 영향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8월 9일 소련은 일본과의 중립조약 폐기를 일방적으로 도쿄에 통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4시간 후 소련의 공식 전쟁 선포 소식이 도쿄에 전해지며 일본 정부의 소련 중재에 대한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지게 되었죠. 이로 인해서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6일이 지난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마침내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투하로 민간인을 포함해 총 12만 9천 명에서 22만 6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는 핵무기가 사용된 유일한 사례로 기록되었죠. 일본은 나가사키 폭격 6일 후인 8월 15일 연합군에 항복하며 사실상 제2차 세계대전은 종료되게 됩니다. 이 사건들은 미국과 소련 간의 핵무기 경쟁을 촉발시켜 세계의 정치 방향을 영원히 바꿔놓게 됩니다. 이렇게 잔인한 사건이 일어난 후에도 인간의 핵에 대한 욕심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들로 인해서 미국과 소련 사이의 핵 군비 경쟁이 촉발된 것이죠. 미국은 히로시마 원자폭격이 일어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핵실험을 해왔습니다. 1954년 3월 1일 캐슬 작전의 일부인 캐슬 브라보라는 암호명으로 핵실험을 했죠. 이 실험은 비키니 섬의 환초에서 이루어진 미국 최초의 건식 수소폭탄 실험이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폭발시킨 핵무기 중 가장 강력한 위력을 가졌으며 TNT로 환산했을 때 15메가톤의 핵출력을 기록했습니다. 이 폭발은 사람의 뼈가 피부를 통해 보일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이는 히로시마에 투하된 것보다 1000배에 해당하는 더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방사능 오염까지 초래하게 됩니다. 게다가 폭발로 인한 낙지는 결국 실험 의도와 달리 론게랍섬과 우틱 제도의 거주지까지 떨어졌으며 섬에 살던 주민들은 3일 만에 방사능 피폭 증세까지 보여 결국 강제적으로 섬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돌아왔을 때에도 여전히 방사능이 남아있었을 정도라고 하니 한 나라의 핵실험이 인류에 얼마나 큰 피해를 입혔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죠. 이로 인해 미국 역사상 최악의 방사능 재앙이라는 평가까지 받게 되었으며 핵실험에 반대하는 대규모 소동까지 불러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에 반해 소련은 핵무기에서 전략적 열세에 처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소련의 니키타 흐루쇼프의 지도부는 미국의 핵 위협에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소련의 차르본바 개발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죠. 1961년 소련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큰 수소폭탄으로 알려졌으며 더 나아가 가장 강력한 무기로까지 평가받고 있죠. 이 폭탄은 차르본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르본바의 크기는 길이 8m, 지름 2m, 무게는 27톤으로 웬만한 대형 트럭 한 대에 가득 찰 정도로 엄청난 크기였죠. 그 크기만큼 위력도 상당했습니다. 차르본바는 1961년 7월 10일 소련의 연방총리의 지시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기존 부품을 활용해서 설계와 제작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14주밖에 걸리지 않았죠. 사실 소련에서는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차르본바를 개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냉전 중 미국에 대한 시위의 목적으로 개발되어 실험한 것이었죠. 하지만 실제 전쟁 무기로 쓰였다면 아마 미국 로스앤젤레스 전체를 파괴하는 것은 물론이며 그 폭발로 인한 사상자 수는 대략 300만 명이 될 만큼 강력한 핵폭탄이었습니다. 사실 이 실험이 진행되기 전 소련의 니키타 흐루쇼프는 추가 핵실험을 유예한다고 미국에게 먼저 약속하였지만 그 이후 양국 사이의 핵실험 중단 논의의 시간이 2년이나 지속되면서 소련은 다시 핵실험을 재개한 것입니다. 결국 미국은 소련에게 보복 차원으로 네바다와 태평양에서 100회 이상의 핵무기 실험과 대잠 핵로켓 및 SLBM 등의 여러 핵실험을 실시하게 됩니다. 1960년대 중반까지 미국과 소련은 서로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핵 화력을 축적했습니다. 양측은 핵 잠수함 미사일을 통해 초기 공격을 받고도 보복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였죠. 이 능력은 상호 확증 파괴 MAD 정책의 기초가 되었으며 한쪽의 핵 공격이 양쪽 모두의 완전한 파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이론은 양측을 억제했습니다. 오늘날 미국 무기고에서 가장 강력한 핵무기는 B-83입니다.
이는 가변 출력 열액 중력 폭탄으로 파괴력을 저출력 킬로톤 범위에서 최대 1.2메가톤의 TNT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파괴력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폭탄보다도 약 80배 더 강력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B-83 핵폭탄을 소행성 충돌 방지와 지구 방어 프로젝트에 잠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되고 있죠. 태양계에서 지구 다음으로 우리가 가장 친숙하게 느끼는 위성은 다들 짐작하셨겠지만 아마 달일 것입니다. 해가 사라져야 모습을 드러내는 달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칠흑 같은 어둠이 오는 것을 막아주고 있죠. 하지만 요즘 시대처럼 기술이 발달해 찬란한 밤을 보낼 수 있다면 과연 달이 그렇게까지 필요할까요? 그렇다면 만약 달이 태양계에서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만약 달이 폭발하여 사라진다면 지구와 인간에게 일어날 가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달은 45억 년 전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며 형성되었습니다. 그 이후 지구뿐만이 아니라 행성 진화에 영향을 끼치며 지금까지 우리에게 친숙한 천체로 인식되어 왔죠. 인류가 생겨난 이래로 달은 우리의 친구처럼 지구만큼이나 인류의 관심을 끌기에도 충분했습니다. 그 결과 달에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달을 더 자세히 관측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장치들을 설치해 놓게 되었죠. 하지만 호기심이 끊이지 않는 인간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과연 달이 지구와 멀어지게 된다면? 아니면 아예 우주에서 사라져버리게 된다면 어떨까 하고 말입니다. 실제로 인간은 이 일을 실행하려고까지 했습니다. 1957년 구소련은 스푸트니크라는 우주계획을 세우며 스푸트니크 1호가 발사되게 됩니다. 게다가 스푸트니크 1호가 지구 궤도를 성공적으로 돌면서 자연스럽게 우주 경쟁에서 구소련인 러시아가 먼저 앞서가게 됩니다. 당연히 경쟁 구도에 놓여있던 미국 입장에서는 자극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자극이 결국 달에 핵폭탄을 터뜨리자는 결심까지 가게 된 것이었죠. 그 당시 계획을 잡은 사람들은 인간이 사는 지구에서 하늘 위로 달이 폭발하는 것을 보는 것만큼 위대한 것은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생성되었던 가장 강력한 핵폭탄은 50메가톤의 TNT 생산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TNT는 트라이나이트로 톨루엔의 약자로 강한 폭발력을 가진 폭약입니다. 그래서 종종 군용 폭약으로도 널리 사용되기도 했으며 폭발물의 폭발력을 비교하는 기준이 되기도 했죠. 1메가톤이 100만 톤이라고 했을 시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진 핵폭탄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로시마 폭탄을 3,800개나 합한 것이라고 한다면 대략 짐작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구에서라면 모를까 이걸로는 달을 폭발시킨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죠. 10조 메가톤 정도의 TNT에 해당하는 더 큰 폭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달이 지구 궤도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그나마 높을 것입니다. 물론 전 세계인들의 반대로 인해 미국은 이 말도 안 되는 핵실험을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죠. 정말 엄청나게 강력한 핵무기를 이용해 달을 폭발시킨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흥미를 더할 수 있게 우주비행사들을 달 주위에서 이 같은 광경을 관측할 수 있도록 배치시켰다고 해봅시다. 우리는 미리 설치된 핵폭탄의 버튼을 누르고 달이 폭발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달에는 지구처럼 대기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달이 지구와 같지 않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달은 지구처럼 오존층으로 보호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모든 표면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만약 지구에 핵폭발을 일으킨다면 대기를 통해서 가장 뜨거운 열기를 만드는 것과 동시에 모든 것이 타버리겠지만 달은 다를 것입니다. 달에서는 산소가 풍부한 공기나 대기가 없기 때문에 전혀 타지 않을 것이며 탈만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달 겉표면에 있는 흙들은 운석 충돌로 인한 금속들과 규산형 광물, 그리고 조그마한 물의 흔적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폭발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불덩어리의 X선은 달 표면에서 얇은 암석구름으로 증발하게 됩니다. 거기에 불덩어리 속에 있던 먼지는 녹아서 유리가 되어버리죠. 만약 관측을 위해서 배치된 우주비행사들이 달에서 대략 5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했을 때 이미 이 열에 의해서 튀겨지듯 타버려서 재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또한 대기가 없다는 말은 우주에서 폭발이 확장하는 것을 지연시킬 것도 없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달에서는 불덩어리를 멈추거나 소리를 생성해낼 대기가 없기 때문에 소름 끼치는 침묵 속에서 점점 커져가기만 할 것입니다. 물론 안전한 거리에만 있다면 이를 목격하는 것은 엄청난 광경일 것입니다. 하지만 달에서 핵폭발이 일어난다면 아마 안전하게 관측할 거리 따위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대기가 없기 때문에
이 광경을 목격할 수 있는 거리에서라면 누가 되었든 치명적인 방사능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구보다 그 크기가 더 작기 때문에 이 폭발이 일어나는 동안 주변에 있던 우주비행사들은 엄청난 흔들림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흔들림은 인간에게 심각한 손상을 줄 만한 진동이며 달에 건설해 놓은 시설들까지도 하게 될 것입니다. 폭발로 인해서 표면이 밀리게 되고 그로 인해 먼지와 바위가 공중을 떠다니며 기반함이 부서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달에는 직경 1km의 분화구까지 생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겨난 모든 파편들은 사방으로 튀어나가게 되죠. 대기가 없기 때문에 이 파편의 속도도 낮출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파편들은 여기저기 흩뿌려지며 빠른 속도로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소나기처럼 퍼붓는 많은 미세운석들이 달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구로 그대로 쏟아져 내리겠죠. 상당한 속도와 다양한 각도로 발사되는 이 미세운석들은 지구뿐만이 아니라 근처에서 관측 중이던 우주비행사들에게도 큰 피해를 끼칠 것입니다. 어쩌면 머지않아 지구는 황폐해질지도 모릅니다. 2013년 첼야빈스크 운석 낙하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이 운석은 태양에 가려서 감지되지 않아 미처 대응할 새도 없이 지구 대기권에 진입한 유성입니다. 첼야빈스크 유성은 직경이 17m로 무게만 1만 톤이었죠. 이 유성체는 섬광을 내며 대기권에 진입했으며 이내 불덩이가 되어 몇 분 뒤 25km 상공에서 공중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태양보다 더 밝은 섬광과 함께 폭발하며 120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죠. 달 폭발로 인해 쏟아지는 운석들은 심지어 하루아침에 끝날지도 의문입니다. 며칠 혹은 몇 달에 걸쳐서 지구에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최악의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결국 인간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지하로 피난을 해야 하며 지구는 점점 가열이 되어 황폐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달이 폭발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사라져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달이 사라지게 된다면 단순히 태양이 뜨기 전까지 칠흑 같은 어둠을 견뎌야만 하는 불편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달은 우주에서 훨씬 더 많은 일을 담당하고 있으며 가장 근접해 있는 지구에게는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가장 막대한 손실은 지구의 궤도 회전과 흔들림이 불안정해질 것입니다. 지구는 점점 더 흔들리기 시작할 것이며 불안정하게 변동하는 궤도로 태양 주위를 돌게 되겠죠. 그렇게 지구는 계절을 잃어갈 것입니다. 지금처럼 날씨를 미리 측정할 수도 없으니 일기예보도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지구에서의 하루가 24시간이 된 것도 달의 영향이 큽니다. 과거의 지구의 자전은 지금보다 훨씬 빨랐으며 달의 인력으로 인해 속도가 느려지게 된 것이죠. 40억 년 전 지구에서의 하루는 대략 6시간에서 8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달은 지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죠. 하루의 길이는 100년에 2.3m초씩 늘어나고 있으며 달은 매년 지구에서 1.5인치씩 멀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달이 없다면 태양 궤도를 기준으로 지구의 자전축 기울기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현재 지구의 기울기는 달의 중력으로 인해 축을 중심으로 23.5도 정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만약 달이 사라지게 된다면 지구의 축은 10도에서 45도 사이에서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일부 전문가들은 목성이 지구의 기울기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방향으로 흔들리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고 추정하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지구는 10도만 기울어지게 되어도 기후와 계절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도 지구의 기울기가 대략 1도에서 2도 정도 바뀐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전제를 통해서 이때가 지구의 빙하기를 일으켰을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죠. 그 정도로 지구에게는 태양의 궤도를 기준으로 각도가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는지도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구의 자전축 기울기가 10도에서 45도로 기울어지게 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대략 짐작만 해본다고 해도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으며 오히려 악영향만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과학자들은 달이 생명체를 형성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결국 계절이 없게 되고 극단적인 기간만 존재하게 되며 지구는 위아래로 곧게 뻗어 있어서 1년 내내 밤과 낮의 길이가 동일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달 덕분에 지구의 자전축 기울기가 23.5도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여름과 겨울처럼 날씨의 변화에도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백만 년 동안 상태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인간이 지구에서 살 수 있었고 많은 생명체들이 진화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무엇보다 달은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바다의 조수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과 비교했을 때 달이 없다면 조수는 적어지게 되겠죠. 바다의 입장에서는 달보다 직경이 400배나 더 큰 태양의 인력에 의해서 지배될 것입니다.
그러면 더 고요해지게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만지고 먹을 수 있던 모든 해양 생물들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태양의 거리 때문에 조수의 인력은 당기는 힘의 40%에 불과하기 때문에 바다의 거리 또한 400배 떨어져 있게 됩니다. 물론 달과 태양이 나란히 일직선이 될 때에도 일반적인 조수의 140배가 떨어져 있게 되지만 달이 사라져 버린다면 조수 패턴은 단순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밀물과 썰물이 없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럴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수의 패턴이 단순해진다는 것은 밀물과 썰물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며, 그럼 그로 인해서 생겨나고 생명을 유지하며 형성되었던 모든 생태계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바다뿐만 아니라 하늘을 나는 새나 숲에 사는 곤충들에게도 좋지만은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달로 인해서 지구의 자전 속도가 느려지고 지금과 같은 하루가 탄생했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달이 없다면 당연히 지구는 점점 더 빠르게 회전하게 되겠죠. 그로 인해서 낮이 짧아지게 되며 바람까지 더 강력해지게 될 것입니다. 새와 곤충들은 거친 바람 속에서 살아남기 힘든 시간을 계속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 강력하다던 공룡들도 지구각도의 작은 움직임으로 인해 빙하기가 오게 되고 더 이상 살아남기 힘들어 멸종했다는 것만 봐도 자연이 생명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힘든 시간이 계속되면 생명은 살아남기 위해 진화를 하든 퇴화를 하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새들도 견디기 힘든 바람이라면 인간의 삶에도 치명타를 입힐 수 있을 것입니다. 달이 없어지게 될 때 부는 바람의 풍속을 대략 짐작해보면 최대 480km/h 정도라고 합니다. 118km/h 이상부터 강한 태풍이라고 분류하고 있으며 194km/h 이상은 초강력 허리케인이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3년 강력한 피해를 끼쳤던 태풍 매미를 기억하시나요? 1분 평균 최대 속도가 77m/s였다고 하니 이걸 km/h로 환산하게 되면 277.2km/h가 됩니다. 이렇게만 봐도 480km/h가 얼마나 강력한지는 대략 짐작이 가능하시겠죠. 물론 우리 인간의 하루가 짧아지게 되면서 주말은 더 빨리 오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달이 없어지면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 생기기는 할 것 같습니다. 대신 그만큼 주말은 빨리 가버리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주말이 빨리 오게 하기 위해서 달을 없앤다면 인류가 감당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클 것입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로 농작물은 죽어가게 될 것이며 북쪽에서 온 거대한 빙하로 인류는 최악의 빙하기를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후손들은 밤하늘을 비추는 단순한 빛이 아닌 달이 우리에게서 더 멀어지지 않기만을 바라야 할 것입니다. 지구로 달려들 수 있는 소행성의 충돌을 막아주기도 하는 달은 정말 좋은 지구의 친구가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태양이 우주에서 사라지는 상상 말입니다. 우주에 대해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태양이 사라진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거라는 건 다들 짐작하실 것입니다. 태양과 그 중력에 이끌려 주변의 천체가 이루고 있는 체계를 우리는 태양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태양계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태양이죠. 태양계에서는 유일한 항성이면서도 에너지의 근원이기도 한 태양이 폭발해서 사라져버린다면 어떨까요?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만약 내일 태양이 폭발한다면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은 우리 지구에서 1억 5천만 킬로미터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빛의 속도가 상당히 빠름에도 불구하고 태양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8분 남짓이죠. 하지만 끝없이 넓은 우주 공간에서 태양 하나가 폭발한다고 해서 지구의 남만 사라질 뿐 별 문제 없을까요? 겉으로 보기에 태양 자체는 다른 천체들에 비해 활동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에서 보게 되면 태양계 전체에서 매 초마다 42억 킬로그램의 태양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태양은 태양계에 있는 천체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태양은 130만 개의 지구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주가 넓다고 해도 지구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항성 중 하나인 태양이 폭발하게 된다면 아마 당연히 우리 인류에게도 엄청난 손실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사실 태양을 포함한 많은 천체들은 그 안에 있는 중력을 통해 자체적으로 자신을 부수려고 합니다. 이 같은 현상을 중단해 줄 수 있는 것이 행성 중심에 있는 핵의 핵융합 반응에서 나오는 에너지인 것이죠. 태양핵의 수소는 헬륨으로 변환되는데 이 안에서 대략 1500만 켈빈의 핵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핵반응은 46억 년 동안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태양의 에너지를 받으며 발전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대략 50억 년 동안 계속될 예정이죠. 이것은 결국 50억 년 안에는 태양의 핵융합 반응이 중단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핵의 모든 수소가 헬륨으로 변환될 것이며 결국 태양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헬륨에서 탄소로의 다음 핵융합 반응을 이끌어내기까지는 1억 켈빈의 온도가 필요하며 이때 태양 내부는 부풀어 오르게 되고 붉은 거성으로 변합니다. 이미 폭발해버린 태양으로 인해 수성과 금성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 다음은 예상하셨다시피 지구가 되겠죠. 자, 이제는 태양계에서 태양이 폭발해서 사라져버렸습니다. 태양계의 심장이라고 볼 수 있는 태양이 사라졌다고 해서 지구에 사는 인간들은 당장은 아무런 느낌도 없을 것입니다. 단지 8분 19초 동안은 말이죠. 하지만 이제 8분이 지나고 나면 갑자기 검게 변해버린 하늘을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구라는 행성에 어둠이 내려앉게 됩니다. 이 어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위치에서 이미 밤이어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크게 와닿을 것입니다. 한 가지 좋은 점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새까맣게 변해버린 하늘을 배경으로 별들이 더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대신 더 이상 햇빛을 반사하지 않기 때문에 평생 달을 볼 수 없게 되겠죠. 혹은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기 전 지구 자기장이 변화와 전리층의 교란으로 인해 아주 밝은 오로라가 잠깐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사라진다는 것에 초점을 두셔야 합니다. 태양이 사라짐과 동시에 광합성도 완전히 중단되어 버립니다. 그로 인해 엽록소를 가지고 광합성을 하는 세균인 시아노박테리아가 더 이상 산소를 생산하지 못할 것입니다. 식물 또한 마찬가지죠. 산소가 생산되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게 위협이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매 초마다 태양계 전체에 42억 킬로그램의 태양 질량이 에너지로 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태양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변환하면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산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자연 생산성의 99.9%가 태양을 필요로 하는 광합성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니 단순히 빛만 사라진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인 소식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대기에는 무려 100경 킬로그램에 달하는 산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 전체를 70억 명이라고 했을 때 매년 대략 6조 킬로그램의 산소를 들이마신다고 합니다. 대기 자체가 얼어붙을 때까지 15만 년 동안은 생존할 수 있을 만큼의 산소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광합성이 없고 산소를 소비하는 동물이나 곤충과 미생물들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인류가 많은 문명의 발전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바로 모든 전기와 화석연료까지 쓰지 못하는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와 마을은 전형적인 밤처럼 인공광원으로 계속해서 빛을 얻어낼 수도 있겠죠. 태양계에 존재하는 행성 중 가장 부피가 큰 천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태양계의 5번째 행성인 목성입니다. 만약 태양이 폭발했음에도 지구가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다면 목성은 지구보다 30분은 더 늦게 이 사실을 알 것입니다. 즉 지구에서 이미 태양의 빛이 사라지고 난 후에도 목성은 약 30분 동안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태양의 빛을 계속해서 공전하고 반사할 것입니다. 목성의 궤도 위치에 따라서 이 반사광이 사라지는 것 또한 우리가 관찰하기까지는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이 더 걸릴 것입니다. 이미 사라져버린 태양과 더 이상 볼 수 없는 달을 대신해서 우주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가시광선이 될 것입니다. 결국 주위의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는 한동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지만 또 한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바로 지구가 엄청나게 추워진다는 것이죠. 태양이 사라지고 난 뒤 일주일쯤 지나게 되면 지구 표면 전체의 평균 온도가 섭씨 0도까지 내려갈 것입니다. 섭씨 0도가 되었다고 해도 아직 인간이나 다른 생명체가 죽을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태양이 폭발이 된 후 인간이 느끼는 공황과 두려움 그리고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될 무정부 상태가 더 큰 공포심을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며칠 혹은 몇 달 동안은 견딜 수 있겠죠. 그대로 1년이 다 돼갈 때쯤이면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는 영하 73도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낮은 온도는 영하 89.6도로 1983년 7월 21일 남극에서 관측된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는 가장 낮은 온도로 관측된 것이지 남극의 평균 기온은 영하 55.4도입니다. 남극보다 덜 추운 북극에서는 원주민이 살아가고는 있지만 현재 남극에서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지의 연구원들만 머무르고 있죠. 즉 영하 73도는 인간이 살아가기에는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점도 어느 정도 대체 방안이 있습니다. 미국 최대의 국립공원인 옐로스톤이나 아이슬란드와 같은
지열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지열 지역이라면 적어도 얼어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다 깊은 곳에서 생존할 수 있는 생명체가 있다면 그들도 안전할 것입니다. 게다가 지구의 핵은 태양이 사라진 뒤에도 여전히 매우 뜨거울 것이기 때문에 지열 지역은 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생명이 완벽하게 보장되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광합성이 필요하지 않은 바다 깊은 곳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기체라면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은 그런 유기체에 속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연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식물은 태양이 사라지고 길어봐야 몇 주 안에 모두 죽게 될 것입니다. 거대 나무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몇 년 동안 어둠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점점 더 추워지는 지구 안에서는 아무리 큰 나무라고 할지라도 얼어 죽고 말 것입니다. 지구도 자체적으로 열을 생산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수십억 년 동안 차가운 공간인 우주에 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각 아래로는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지구의 구조에 따라 어떻게든 지열 지역으로 이동해서 살아남았다고 할지라도 점점 더 얼어가는 지구에 맞서기에는 인간은 나약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자,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지구에 있던 바다는 모두 얼어붙어 있을 것입니다. 태양이 사라진 지 1년이 지난 후부터는 이제 급격하게 지구의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영하 150도까지 떨어지게 되며 이때 얼게 된 바다의 얼음 두께 또한 상당히 두꺼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태양이 없어질 것을 대비해서 지하도시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살아남을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지구를 떠나는 수밖에는 없겠죠. 사실 광합성이 중단이 되어 산소를 더 이상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나 지구의 온도가 떨어지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태양의 중력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태양의 중력이 사라지면 지구도 중력을 잃게 되어버립니다. 태양이 사라짐과 동시에 지구는 1초에 약 30km의 속력을 내며 직선으로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인간은 지구의 땅을 굳이 파헤쳐서 들어가지 않아도 또 다른 지하도시를 마주하게 되겠죠. 그렇게 태양계를 탈출한 지구는 날아가다가 소행성들이 밀집한 공간으로 들어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주를 빠르게 지나가는 다른 소행성이나 해성과 충돌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죠. 지구와 소행성이 부딪히게 되면 지구는 불바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는 멈추지 않고 동일한 속도로 계속해서 우주의 진공을 통해 솟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다른 별 주위의 궤도에 고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 이렇게 10억 년이 지나게 되면 대략 10만 광년을 여행하게 될 것입니다. 짐작을 해보자면 수천 개의 별 근처에 있는 은하계 전체를 여행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때쯤이면 지구는 더 이상 인류가 생존하는 아름다운 행성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우주를 날아다니며 여행하는 유랑지구가 되지 않을까요? 약 1000년 후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는 절대 온도에 가까운 영하 270도까지 내려갈 것이며 이대로 지속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도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미국의 과학소설과 환상소설의 작가인 프리츠 라이버의 공기 한 통이라는 소설에서 공기가 사라진 지구라는 가설을 세워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태양계 바깥으로부터 거대한 혜성 하나가 등장하면서 그 인력에 끌린 지구가 점점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며 벌어지게 되는 일들을 다룬 내용이죠. 마치 지금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태양이 폭발한다면 지구는 어떻게 될지를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에게 밝혀진 것과 같이 태양 또한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태양도 결국 다른 별들이 겪는 진화 과정을 겪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15억 년 후에는 태양의 빛이 더욱더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남극과 북극의 얼음도 모두 녹게 되겠죠. 50억 년 후에는 태양이 부풀어 올라서 지구는 물론 화성에까지 닿을 정도로 커지게 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태양에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우주인이 본다면 마치 태양은 새로운 별이 태어나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초신성이라는 명칭이 붙게 되겠죠. 실제로 수명이 다한 별이 폭발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태양에서 초신성이 일어난다면 결국 지구 또한 태양에 의해서 삼켜져 그대로 태양과 함께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50억 년이라는 시간이 인류에게는 가늠도 할 수 없을 만큼 먼 미래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간이 지구에 존재하고 태양이 폭발하는 날을 미리 알고 있다면 어떨까요? 게다가 오랫동안 우리 인류를 보호하고 살아남게 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기술과 자원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까요? 아니면 태양의 폭발로 우주 곳곳을 떠돌다가 빅뱅의 격렬한 폭발로 지구가 탄생한 것처럼 또 다른 별과 행성이 탄생하게 될까요? 혹시 아나요? 그렇게 탄생한 별이 제2의 지구가 되고 인간과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생명체가 탄생하게 될지 말입니다.
어둠 속에 숨어있는 괴물들이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천문학자들은 계속해서 하늘을 조사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요한 은하계 뒤에 숨어있는 사악하고 끔찍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죠. 옛날 천문학자들은 가장 어두운 밤에도 그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천문학자들은 이것을 관찰하고도 너무나 이상하고 기괴해서 수년 동안 아무도 그것이 존재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죠. 다행히도 그것들은 멀리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더 가까이 있다면 아마 치명적인 방사선으로 우리 은하계와 태양계는 그 즉시 파괴되었을 것입니다. 이 괴물들은 수백만 년 동안 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배고픈 상태죠. 그들은 단 한 번의 분노로 별 전체를 찢어버릴 수 있으며 방사선의 섬광과 수백만 광년 동안 발사되는 하전입자 제트는 은하계를 꿰뚫고 성단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것의 정체는 바로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단일 천체 퀘이사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퀘이사의 크기는 은하에 비하면 아마존강의 모래알 하나만큼 작습니다. 하지만 그 강력한 힘은 1조 개의 별들을 합한 양만큼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며 은하계 하나를 완전히 전멸시킬 정도로 강력한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우주를 마음대로 휘저으며 은하 전체를 뒤바꿔 놓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 퀘이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밤 보는 하늘은 수천 개의 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것은 우주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죠. 실제로 우주는 너무 커서 멀리 있는 물체의 대부분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물체는 너무 강력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로부터 엄청난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자들은 이것을 탐지할 수 있었죠. 인류가 퀘이사를 찾을 수 있던 건 전파 천문학 덕분입니다. 전파로 우주 신호를 탐색하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 출신의 전파 천문학자인 칼 젠스키는 특정 주파수에서도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를 설계하였죠. 이 안테나는 젠스키의 회전목마라고 불렸으며 머나먼 우주에서 나오는 최초의 무선 신호를 발견하게 됩니다. 젠스키의 위대한 발견이 우주에서 오는 전파를 관측한 최초의 기록인 것이죠. 덕분에 과학자들이 우주에서 나오는 전파를 계속 관측할 수 있었으며 이것이 전파 천문학의 시작이 된 것이었습니다. 관찰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꽤 흥미롭습니다. 1950년대 천문학자들은 처음으로 전파망원경을 사용하여 하늘을 관찰하기 시작하였죠. 전파망원경은 일반 망원경과 달리 가시광선 대신 전파를 감지합니다. 천문학자들이 처음으로 이 장비를 사용하여 하늘을 관찰하기 시작했을 때 많은 양의 전파를 방출하지만 가시광선은 거의 없는 여러 물체를 발견하고 놀라워하였죠. 그리고 사실 이러한 전파의 대부분은 그 당시 우리에게 알려진 물체들과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천문학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전파에서는 매우 밝게 빛나지만 가시광선에서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960년에는 관측이 증가하면서 수백 개의 신비한 무선 소스들이 하늘을 가로질러 녹음되었죠. 당시 천문학자들은 이러한 전파의 기원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으며 단지 거대한 은하에서 나오는 것으로만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헤일 망원경과 같은 더 정확한 망원경을 사용한 이후 천문학자들은 스펙트럼 부분에서 이러한 물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우 작고 희미했습니다. 은하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았죠. 하지만 일반 별도 아니었습니다. 일반 별은 일반적으로 전파에서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기 때문이었죠. 이러한 이유로 이 신비한 물체들은 별은 아니지만 많은 전파를 방출하는 별과 같은 것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인 퀘이사로 명명되게 됩니다. 천문학자와 물리학자가 이 퀘이사가 무엇인지 실제로 파악하는 데에는 거의 30년이 걸렸습니다. 이 물체는 대단히 흥미로웠습니다. 이것은 일반 블랙홀뿐만 아니라 태양 질량의 수백만 배, 심지어 수십억 배에 달하는 초대 질량 블랙홀을 중심으로 설명되었죠. 그리고 이러한 초거대 블랙홀은 큰 은하의 중심에서 흔히 발견되었으며 블랙홀 자체는 어떤 빛도 방출할 수 없지만 블랙홀 주위를 공전하는 강차 권반에서는 상당한 광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퀘이사의 빛은 블랙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변의 우주에서 나오는 것에 가깝죠. 이것은 블랙홀을 공전하는 가스로 이루어진 거대한 원반인 강착 원반의 빛입니다. 퀘이사는 별과 마찬가지로 질량을 연료로 사용합니다. 블랙홀은 우주에서 가장 효율적인 엔진인 것입니다. 블랙홀로 떨어지는 물질은 항성의 핵 한 개의 핵융합보다 60배나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블랙홀이 만드는 에너지는 핵반응이 아닌 중력에서 오기 때문인 것이죠.
물질은 블랙홀로 떨어져서 사건의 지평선을 지나기 직전 광속에 가까울 정도로 가속하며 엄청난 운동에너지로 진동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블랙홀은 물질과 함께 이 모든 에너지를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 수직으로 떨어진다면 바깥에서 보는 우리의 관점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양의 물질들이 사건의 지평선을 향해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며 들어가게 된다면 원반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입자 간의 충돌과 마찰은 물질들을 수십만 도 이상으로 가열하며 은하핵은 태양계보다 작은 공간에서도 은하의 모든 별을 합친 것의 몇 배는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것이 퀘이사의 정체인 것입니다. 이 퀘이사는 은하의 핵이자 은하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퀘이사는 매일같이 태양 한 개 정도 되는 주변 물질들을 집어삼키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입니다. 하루에 태양 하나만큼 질량이 증가하며 빠르게 성장하기도 하죠. 매우 빠른 속도와 매우 높은 온도로 빛과는 다른 유형의 빛을 방출합니다. 방출되는 에너지는 하나의 은하를 전멸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질량의 가스와 먼지들을 집어삼킨 퀘이사는 그 힘만큼이나 위험한 존재인 것이죠. 블랙홀은 주변 물질에서 흡수한 에너지로 형성되고 퀘이사 중심에는 태양의 몇억 배 질량의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천문학자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문학자들은 퀘이사의 복사 스펙트럼을 관찰하며 큰 적색 편의를 발견했습니다. 적색 편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에드윈 허블의 주장 덕분에 우리는 은하에서 나오는 빛이 적색 편의가 클수록 우리에게서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적색 편의 현상으로 퀘이사가 우리로부터 극도로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결과를 알게 되었죠. 우주에서 먼 거리는 오랜 시간을 뜻합니다. 멀리서 오는 빛이 우리에게 닿기까지 매우 오래 걸리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로부터 가장 먼 퀘이사는 약 130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1929년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 허블의 발견 이후 대부분 다른 은하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인류는 100만 개 이상의 퀘이사를 발견하며 이들의 공통점 모두 굉장히 멀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2022년 호주 국립대 연구팀은 태양 한 개를 매일같이 먹어치우는 초거대 퀘이사를 포착하게 됩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밝고 빠르게 성장하는 천체 퀘이사 J0529-4351로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발표되었죠. 이 퀘이사는 현재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밝고 빠르게 성장하는 천체로 블랙홀의 직경만 약 7광년에 달하며 이것은 지구와 태양 사이를 무려 45만 번이나 이동하는 엄청난 크기였습니다. 연구팀들은 이 블랙홀이 매년 태양 370개에 해당하는 가스와 먼지를 집어삼키며 우리가 하늘에서 볼 수 있는 태양의 170억 배에서 190억 배로 추정되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퀘이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퀘이사는 사실 1980년대 처음으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과학자들은 이것의 빛이 너무 밝아 지구에서 가까운 별이라고 착각하였죠. 이 퀘이사의 밝기는 우리 태양계의 태양에 약 500조나 더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번 퀘이사의 발견은 칠레에 있는 유럽남 방천문대 ESO의 초거대 망원경, 엑스슈터 분광기 등의 과학 장비를 활용해 관측되었죠. 그 결과 첫 발견 이후 40여 년이 지난 뒤에서야 이 밝은 빛의 정체가 J0529-4351 퀘이사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수십 년이 걸렸지만 과학자들은 결국 퀘이사가 초대 질량 블랙홀뿐만 아니라 일반 블랙홀 주변에도 형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태양보다 몇 배 더 큰 평범한 블랙홀은 일반적으로 별이 붕괴할 때 형성되며 거의 모든 은하계에 수많은 블랙홀에 퍼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100억 년 전 우주는 현재 크기의 3분의 1이었고 은하들이 현재보다 훨씬 밀집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별들을 통해 퀘이사의 먹잇감들은 넘쳐났으며 초기 우주에 흔했던 퀘이사는 100억 년 전에는 그 수가 정점에 달했죠. 초기 은하들은 별이 되기에는 한참 부족한 빛과 방사선을 가지고 있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융합하며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은하에서 나오는 빛은 다른 은하보다 밝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은하의 퀘이사는 별 1조 개에 달하는 빛을 내뿜으며 가장 강력한 힘을 발산하였죠. 밝은 퀘이사들은 제트를 형성합니다. 자신 주변의 물질들의 자기장을 원뿔 모양으로 꼬아 상하로 방출합니다. 마치 입자가속기처럼 그들은 엄청난 양의 물질을 광선으로 발사하며 이것이 은하 너머 수십만 광년 거리에 달하는 물질 덩어리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 크기는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은하 중심의 하나의 작은 점이 수십만 광년이 넘는 길이의 우주를 찢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 은하에도 퀘이사가 있었을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이것이 초대 질량 블랙홀 공수자리 A로 하여금 태양의 400만 배 질량을 가지게 한 것일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는 활동이 없이 잠잠하지만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초대 질량 블랙홀 공수자리 A가 미래에는 퀘이사로 변모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은하는 수십억 년 내로 안드로메다 은하와 병합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은하가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지만 안드로메다 은하는 초속 120km의 속도로 우리 은하를 향해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약 38억 년 후 안드로메다와 우리 은하가 충돌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이죠. 두 개의 퀘이사가 충돌하여 은하 병합이 일어나게 되면 그 중심의 초대 질량 블랙홀들 또한 융합되어 새로운 은하의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빨려 들어가고 남은 잔해들은 사방으로 퍼지며 가스와 별들을 날려보낼 것입니다. 하지만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가 충돌하더라도 별과 별 사이의 거리는 매우 멀어서 은하 간의 충돌이 태양계에 영향을 미칠 확률은 매우 적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죠. 결국 약 56억 년 후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는 완전히 합쳐지게 되어 거대한 타원 은하가 될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충돌 이후 새롭게 형성된 은하를 밀코메다 은하라고 부르고 있죠. 우리는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날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그것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본다면 분명 정말 볼만한 장관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행성 또한 은하의 모든 요소들과 함께 서로 의존하고 영향을 주며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퀘이사나 초신성 같은 뜨거운 천체들은 은하 밖으로 가스를 밀어내는 반면 이들이 만든 제트와 초신성 폭발의 충격파는 가스를 압축해 새로운 별이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와 인류의 존재는 천체들이 약간만 더 불완전했더라면 우리 인류는 아마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빛이 닿는 시간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퀘이사는 과거의 모습일 것입니다.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우주의 신비로운 모습을 들여다보면 은하의 역사를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습니다. 우주를 향한 천문학자들의 연구는 계속될 것이며 아직 발견되지 않은 퀘이사가 어딘가에서 밝게 반짝이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말이죠. 앞으로의 퀘이사가 어떤 모습일지는 인류가 오래도록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관찰을 통해 우주는 인류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상하고 신비로운 모습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 우주가 내어주는 비밀들을 하나씩 깨우치며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강력한 빛과 압도적인 위력을 가지고 있는 단일 천체 퀘이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또 더 재미있는 우주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영상 후반의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우주 이야기들을 편안하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